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저녁, 김병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가 웃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버님, 유자차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가 내민 찻잔에서 달콤한 유자향이 피어올랐다. 병수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병수의 손을 멈추게 했다. 9살 손녀 할인이 방문 틈새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유난히 동그랗게 떠져 있었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거 마시지 마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빠가 하얀 가루 넣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병수는 손에 든 찻잔을 응시했다. 노란 유자차 속에서 미세한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컵 밑바닥에 하얗게 침전된 가루. 그것은 분명 유자차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며느리가 황급히 할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할인아, 할아버지 방해하지 마. 어서 방으로 들어가. 아이는 한 번 더 병수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내 며느리에게 이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병수는 찻잔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불현듯 밝아지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가정법원이었다. 한정우견 심판 청구 예정 안내. 청구인 김도윤. 병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한정우견.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병수는 알고 있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의 제도.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다. 병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가구들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책장 앞에 섰다. 오래된 책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사본, 부동산 명의 변경 동의서 초안,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 상담 예약 확인서. 서류마다 병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는 이 서류들의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한 장의 서류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부양 능력 부족에 따른 보호 필요. 병수는 서류를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보호. 그 단어는 따뜻해야 할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단어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관리되고 통제되고 결정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호의 이면이었다. 병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땅으로 떨어졌다. 1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세월이 떠올랐다. 병원비, 약가, 간병비.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노후 자금을 갉아먹었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그 모든 것을 떠안으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지금 그 헌신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비어가는 통장 잔고와 쇠약해진 몸, 그리고 부양 능력 부족이라는 낙인.
병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자식을 믿고 싶었다. 장남 도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찻잔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하얀 가루와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믿음을 흔들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어느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균열은 작고 미세했지만 그 안으로 두려움이 스며들기에는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병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 보였다. 식탁에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병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도윤이 신문을 펼쳐든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병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46의 아들은 정갈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다.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병수는 짧게 대답했다. 도윤은 신문을 접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같이 가시죠. 요즘 건망증도 좀 심해지신 것 같고 정기 검진도 받을 겸 해서요. 건망증.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병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을 헷갈려 하셨잖아요. 건강 체크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흐르고 있었다. 병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병수는 외출 준비를 했다. 도윤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병원 좀 다녀오려고.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병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신경정신과 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병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 풍경을 살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원 접수 창구에서 병수는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환자분 기록을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약 효과는 어떠세요? 무슨 약? 병수가 되물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졸피뎀이요. 수면제인데 기록상으로는 매일 드신 걸로 되어 있어요. 병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도 먹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가 약을 꾸준히 복용했다고 나와 있었다. 저는 그런 약 먹은 적 없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어요. 병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직원은 당황한 표로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보호자분이 대리로 약을 수령하셨고, 보호자가 누구죠? 김도윤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병수는 진료 기록 사본을 받아들고 황급히 의원을 나왔다. 밖에서 병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윤이 자신 몰래 약을 타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약이 수면제였다는 것.
찻잔에 들어있던 하얀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혹시 김병수 어르신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수는 고개를 들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다. 명찰에는 구청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이지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구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 상황에 대해 알게 됐는데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병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지안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어르신, 최근에 가족분이 한정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아는 파일을 펼쳐 보였다.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인감증명 위임, 부동산 처분 동의서, 초안, 요양시설 입소 상담 예약. 모든 것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진행된 것들이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병수가 물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체계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한 다음 재산을 이전하고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수순이에요. 병수는 말없이 서류를 응시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건 증거를 더 모아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아는 병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혼자가 아니에요. 병수는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말투.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병수를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병원 다녀왔다. 혼자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다음엔 꼭 저랑 같이 가세요. 도윤은 병수의 팔을 부축하며 소파로 안내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병수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통제하려는 의지, 관리하려는 욕망. 아버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다. 병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냐?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옮기는 거죠.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절차도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왜 집을 내 명의로 옮겨야 하지? 병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도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아버진 그냥 편히 쉬세요. 결정은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병수의 귀에 꽂혔다. 결정은 제가 다 할게요. 그것은 곧 병수 자신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난 아직 멀쩡하다. 내 집은 내가 관리한다. 병수는 서류를 밀어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아버지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날 밤 병수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와 도윤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르신이 요즘 말씀이 자주 바뀌세요. 아침엔 병원 간다고 하시더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 해. 시간 끌면 더 복잡해져. 병수는 이불을 끌어올려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학교에 가기 전에 병수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병수가 문을 열자 아이는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노트를 펼쳐보니 아이의 서툰 글씨와 그림이 가득했다. 아빠가 하얀 가루를 라는 문장 옆에는 찻잔과 가루 봉지를 그린 그림이 있었다. 날짜별로 기록된 것들이 빼곡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넘겼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할인아. 병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인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병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병수는 할인의 노트를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겼다. 이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작지만 확실한 증거. 그날 오후 병수는 다시 지안을 만났다. 그녀에게 할인의 노트 사진을 보여주자 지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약물 투여 의혹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찻잔에 남은 침전물이 있다면 성분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병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얼굴을 보면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어르신, 제가 사실 어르신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제 출생 기록을 조회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는 어르신의 친딸입니다. 병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정지한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30년 전 어르신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 저를 입양 보내셨죠.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0년 전 막막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절.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울면서 입양기관 문을 두드렸던 그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병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요.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녹아들었다. 잃어버렸던 인연이 이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어르신, 이제 함께 싸워요. 진실을 밝혀내고 어르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되찾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고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법원 판결이 난 후 일주일이 지며칠 후 병수는 지안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할인의 노트, 진료기록 사본, 그리고 찻잔에 남아있던 침전물을 채취한 샘플, 그것들을 모두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병수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 그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었다. 후회하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소. 다만 마음이 아플 뿐이지.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도윤과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권했다. 하리는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 출석하셔야 해요. 한정우견 신문 날짜 잡혔거든요. 도윤의 말에 병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알고 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복잡한 절차니까 걱정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병수는 이제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친절이라는 것을. 그날 밤 병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빛바랜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내, 그리고 어린 도윤.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언제부터 이 웃음이 거짓이 되었을까? 아니, 애초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 병수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새 책가방을 맨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순수했고 거짓이 없었다. 그때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며칠이 흘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병수와 지아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분석 결과 샘플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처방 기록과 대조해 보니 김도윤 씨가 대리 수령한 약과 일치하네요. 형사의 말에 병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되었다. 아들은 정말로 자신에게 몰래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상해 혐의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화요일이 되었다. 가정법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병수는 지안과 함께 법정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도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은 병수를 보자 다가와 인사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의 태도는 여유로웠다.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병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정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다. 병수도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입장하고 신문이 시작되었다. 도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청구인 김도윤 씨는 부친 김병수 씨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한정후견을 신청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소견서에는 경도인지장애 의심, 약물 치료 중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되었다. 피우견이는 종종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가족으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며느리의 진술이 낭독되었다. 병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자신을 걱정하는 효자와 며느리의 모습으로. 판사가 병수를 바라보았다.
김병수 씨,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했다.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도윤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후견인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지 저하의 증거입니다. 그때 지안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구청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 이지안입니다.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안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첫째, 이것은 김병수 어르신이 최근 받은 인지 선별 검사 결과입니다. 점수는 정상 범위이며 인지 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안은 계속해서 서류를 제출했다. 둘째, 이것은 약물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김병수 어르신이 마시려던 유자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은 김도윤 씨가 어르신 명의로 처방받아 대리 수령한 것과 일치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김도윤 씨, 진정하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지안은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셋째, 이것은 목격자 진술입니다. 김도윤 씨의 딸 김아린 양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할인의 노트 사본이 제출되었다. 서툰 글씨로 적힌 아빠가 하얀 가루 라는 문장과 그림들, 날짜별로 기록된 증거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지아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김병수 어르신의 친딸입니다. 30년 전 입양 보내진 친딸이죠. 이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지안은 출생신고, 정정 서류와 입양 기록 번호를 차례로 제시했다. 저는 최근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어르신을 찾아뵙게 되었고 어르신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도윤 씨는 수년 전부터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미한 건망증을 치매 초기로 과장하여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위임, 부동산 처분 동의서, 초안, 요양시설 입소 상담 예약 기록입니다. 모두 최근 3개월 사이에 진행된 것들입니다. 서류들이 판사 앞에 펼쳐졌다. 병수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하지만 병수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랑 짠 거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친딸이 나타나요? 말도 안 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윤 씨,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지만 명확한 반박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입을 열었다. 김병수 씨의 인지 능력은 정상 범위이며 한정후견 개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도윤을 향해 말했다. 또한 김도윤 씨가 추진한 인감이임,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의 서류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약물 투여 의혹에 관해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신문은 끝났다.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다. 지안이 재빨리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실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병수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가족이었던 두 사람. 아버지. 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다. 내가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사업할 수 있게 하려고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병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냐? 병수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그게 다를 게 뭐냐? 병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안이 그를 부축해 법정을 나섰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병수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이겼어요? 병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래, 이겼단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가족을 잃은 대가로 얻은 쓰라린 진실일 뿐이었다. 낫다. 도윤은 사문서 위조, 배임, 그리고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며느리는 할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병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둘 땅으로 떨어졌다. 며칠 후 병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큰 집에 혼자 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이 집은 상처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벽마다, 방마다, 가구마다 배신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병수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강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히려 이제는 작은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사하는 날 지안이 도와주러 왔다. 둘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옮겼다. 많은 것을 버렸다. 오래된 가구, 낡은 옷,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 그것들을 버리면서 병수는 과거도 함께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나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지아는 병수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과 계란, 그리고 김치.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다. 어르신, 이제 좀 어때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수는 라면을 한 입 먹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소. 이긴 건지 진 건지. 이긴 거예요. 어르신의 권리를 되찾으셨잖아요. 하지만 아들을 잃었소. 병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르신이 잃은 게 아니에요. 도윤 씨가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었다 해도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며칠 후 할인이 병수를 찾아왔다. 며느리가 데려온 것이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할인이는 잘 돌봐주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할인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병수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할인은 할아버지의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할아버지, 여기 작지만 예뻐요. 그래, 할아버지 혼자 살기엔 딱 좋단다. 병수는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들이 병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해가 질 무렵 며느리가 할인을 데리러 왔다. 아이는 아쉬운 듯 할아버지를 계속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병수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며칠 후 병수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오래된 건물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관리인이 병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자주 오세요. 여기 어르신들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병수는 경로당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들을 발견했다. 다리가 삐걱거리고 표면이 거칠게 닳아 있었다. 이 책상들 제가 고쳐드려도 될까요? 그럼 고맙죠. 어르신, 목공일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이것저것 고치는 건 좀 할 줄 압니다. 병수는 집에서 연장을 가져와 책상을 고치기 시작했다. 다리를 조이고 표면을 사포질하고 페인트를 칠했다.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우리 의자들도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집 문짝도 좀 봐주세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면 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아이는 학교 숙제를 할 때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병수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비록 전화로였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안이 병수를 찾아왔다. 그녀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왔다. 어르신, 강변 산책 가실래요? 둘은 함께 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벤치에 앉아 보리차를 나눠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지만 목을 적시기에는 충분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소. 경로당에서 이것저것 고치는 일하고 할인이랑 전화하고. 그래도 많이 외로우시죠? 병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누군가의 돈줄도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니까. 그냥 나로 살 수 있으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어르신을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르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미안하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잖아요.
지아는 병수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제 집에 오실래요?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소? 당연하죠. 저도 아버지랑 밥 먹고 싶어요. 병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남은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떨어졌다. 병수는 새 집의 작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유자차도 녹차도 아닌 그냥 보리차.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차. 찻잔에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다. 이번에는 누구의 경고도 필요 없었다. 누가 무엇을 넣었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이 끓인 자신을 위한 차였다.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땅에 쌓였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주는 눈. 과거의 상처도 배신의 기억도 모두 덮어주는 순백의 눈. 병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 작은 온기가, 이 소박한 평온이 그가 되찾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병수는 도윤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수는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아내의 존경을, 딸의 순수함을 모두 잃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할인이를 잘 봐주세요. 그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지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병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만이 남았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답장을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어쩌면 영영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편지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다시 꺼내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주말이 되었다. 할인이 병수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였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오늘 하루 할아버지랑 있으래요. 그래.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 할아버지, 저 책상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고치는 거요. 병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경로당으로 갔다. 병수는 할인에게 연장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망치질하는 법, 못을 박는 법, 사포질하는 법. 아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작은 손으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려 하다가 손가락을 찧을 뻔하기도 했다. 병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망치를 내리쳤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네, 할아버지. 오후 내내 둘은 함께 작은 의자 하나를 고쳤다. 삐걱거리던 의자가 튼튼해졌다. 할인은 완성된 의자에 앉아보며 뿌듯해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고쳤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고쳤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병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해요. 나도 할인이가 제일 좋단다. 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죠? 이제 아무도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안 하죠? 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병수는 멈춰서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프지 않아.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아. 할인이가 지켜줬으니까. 제가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야. 내가 그거 마시지 마세요라고 말해줬잖니. 그 말이 할아버지를 살렸어. 할인은 할아버지의 목을 꼭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병수에게 전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 집에 도착해 할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병수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아이는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와서 먹어야지. 식사를 마치고 할인은 할아버지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고 주변에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우리 행복한 거예요. 병수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고맙다, 할인아. 할아버지 보물로 간직할게. 밤이 되어 며느리가 할인을 데리러 왔다. 아이는 아쉬워하며 여러 번 뒤돌아보았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외롭지 않았다. 냉장고에 붙은 할인의 그림, 경로당에서 받아온 감사의 말들, 그리고 지안과의 약속. 그것들이 병수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다. 병수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 이것저것을 고쳤다. 책상, 의자, 창문, 문짝. 손재주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다. 어느 날 경로당 관리인이 병수에게 말했다. 어르신, 구청에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한대요. 어르신 같은 분이 딱이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재능기부요? 네, 독거노인 가정에 가서 집수리 같은 거 도와주는 거예요. 용돈도 조금 나오고요. 병수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일.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병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이틀 구청 차량을 타고 여러 집을 다니며 수리를 도왔다. 문짝 고치기, 수도꼭지 갈기, 전등 교체하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편해졌다. 어느 날 병수가 찾아간 집은 80대 할머니 혼자 사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부엌 수도꼭지가 새는 것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그냥 대야 받아놓고 지냈지. 병수는 수도꼭지를 갈아주고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뭐, 익숙해졌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연락도 뜸하고 그래도 살아야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병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법정까지 간 이야기,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삶의 이야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래도 어르신은 이겨내셨네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살아야 하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지안이 병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요리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지아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다. 병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만난 딸. 이미 다 자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 하는 건데 힘들 게 뭐예요. 아버지. 그 호칭이 병수의 가슴을 울렸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천천히 오래 이야기를 나누며 지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양부모님과의 추억, 대학 시절,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 병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택시기사 시절,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아버지, 후회하세요? 저를 입양 보낸 거?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후회하지.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널 굶기거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은 가정에 보내는 게 나았어.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야.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지안이 설거지를 하고 병수가 닦아서 정리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그래야지. 자주 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수는 거리의 크리스마스 조명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자신의 삶도 그렇게 다시 밝아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새해가 밝았다. 병수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다. 모두들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병수 씨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새 단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책상도 의자도 다 튼튼해졌어. 나중에 우리 집도 좀 봐주세요. 어르신들의 말에 병수는 미소 지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였다. 2월 어느 날 병수는 도윤에게 답장을 썼다. 짧은 편지였다. 도윤아, 내 편지 잘 받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린이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도 그곳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병수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마 영원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봄이 왔다. 강변에 개나리가 피었다. 병수는 지안, 하린과 함께 강변을 걸었다. 하린은 개나리를 꺾어 할아버지와 지안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할아버지, 이지안 이모, 우리 사진 찍어요. 셋은 강변 벤치 앞에 섰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병수, 지안, 할인. 새롭게 이어진 가족.
혈연으로 이어진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 사진 속에서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신과 상처를 넘어 상실과 슬픔을 지나 마침내 찾아낸 평온한 미소였다.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집에 돌아와 차를 끓였다. 보리차. 가장 평범한 차. 찻잔에 따라 천천히 마셨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비. 겨울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병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눈물처럼 보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 배신의 기억, 상실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다.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상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아픔은 남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 병수는 눈을 떴다. 냉장고에 붙은 할인의 그림이 보였다. 탁자 위에는 지안이 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누구도 해치지 않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따뜻함이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렸다. 세상을 적시고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비. 병수의 삶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몫의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평온을 얻은 것인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김병수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평온.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했다. 작은 월세방, 경로당에서 고치는 책상들, 손녀와의 전화 통화, 딸과의 저녁 식사. 그것들이 그의 삶을 채웠다. 탐욕의 눈먼 이들의 행진은 끝났다. 그리고 한 노인의 조용한 재건이 시작되었다. 병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내일은 경로당에 가서 새로 들어온 책상을 고쳐야 했다. 그 다음 날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야 했다. 주말에는 할인이 올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병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빗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소리. 병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다. 봄비는 밤새 내렸다. 세상을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며 그렇게 한 노인의 재건은 계속되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의연하게.